저희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신영현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밤사이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서 이제 첫 확진자 발생하고 40일 정도가 됐는데 3,500명이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30번째 확진자까지 나왔을 때는 좀 안정세에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사실은 그 서울에서도 29번, 30번 확진자부터 해서 그런 방역망 내에 있는 환자가 아닌 그 외 환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은 뭐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한 9만 6천여 명의 검사 진행이 됐고 예. 6만여 명이 음성인데 아직도 결과 안 나온 사람이 3만 2천여 명입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신천지 중심으로 그리고 증상자 중심으로 밀접 접촉자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증가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예, 3월달 당분간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언제쯤 이제 정점을 찍고 좀 감소세 보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솔직한 얘기로는 알 수 없다일 그렇죠. 예,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예. 대구, 경북에 대한 총력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조절이 된다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를 어느 정도는 예방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 우리 코로나19의 그런 의학적인 특징, 예를 들어서 무증상 감염, 그리고 뭐 접촉자가 전파력이 강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뭐 시간 문제일 걸로 보이는데 전국 확산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만큼 3월 달에는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있지 않을까. 저희 의료인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천지 관련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해서도 굉장히 많은 전수조사, 24만 명 전수조사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또 검사가 들어가면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 예. 외에도 지금 전국 다른 지역에서 소소하게 네. 지금 그런 지역사회 유행, 감염의 조짐이 보이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에서도 선별진료소가 있고 안심외래가 있습니다. 네. 안심외래에서는 단순한 감기 환자를 그 병원 밖에서 따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역학적 개연성, 밀접 접촉이나 아니면 신천지와 관련 없어도 확진자가 나오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히 대구, 경북 지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이거 어떻습니까? 그 굉장히 많이 지금 검사를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집단이 많으니까 거기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조사 그 파일을 어느 정도 되면 조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확진자 나오는 추세도 조금 줄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장점이 하루에 검사 물량이 1만 건에서 1만 예. 건 이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빠르게 거라면서요. 대응하고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일본의 크루즈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뭐 3,700명 검사하는데 14일이라는 잠복 기간 동안 계속 검사를 하면서 뭐 조금씩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른 나라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런 증상자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의 비율이 높긴 한데 네네. 이 하루에 검사 물량을 지속하면서 검사 영역을 확대하고 증상이 없는 분들 그리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분들의 검사를 했을 때도 이런 확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빠르게 조기 진단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 누적 확진자가 대구, 경북에서만 3,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경북에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고 또 대기 중에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뭐 중증과 경증을 나누어서 예. 좀 진료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조금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의료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네. 확진자 수는 그거에 초과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의학계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의학적인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중증도 분류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게 뭐 맥박, 혈압, 그리고 뭐 호흡수, 체온, 그리고 기저질환, 고령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입원 환자의 우선순위를
배정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입원하고 또 음압병상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치료를 아주 위급하게 하는 기계호흡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에크모를 달아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네. 대응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사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느 정도의 의료 자원을 예비로 확보해 놓을 필요는 있고요. 경증인 경우에는 그래도 자택 격리보다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시설을 빨리 확충해서 그쪽으로 모시고 의료진들이 함께 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혹시나 중증으로 진행되진 않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이 지금 모자르고 의료진도 부족하니까 입원을 개인적으로 확진자들이 다 입원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한에서 온 우리 교민들을 어떤 그 연수원 같은 곳에 이렇게 한 예, 14일 정도 같이 격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시설 격리를 했었죠. 예, 그렇게 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꼭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예, 예. 아니더라도요. 네. 이렇게 뭐 1인 1실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설을 마련해 놓고 확진되는 경증 환자는 그쪽으로 모시고 중증 환자는 이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모시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판정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지금 특히나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에 다녀온 사람은 조금 더 쉬어라. 그리고 또 이런 검사를 받아보려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십니다. 예. 그래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뭐 하루에 아직까지는 물량이 딸리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검사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증상이 있거나 접촉력이 있거나 위험 지역에 갔다 오거나 해외 영역이 있으면 저희가 정부의 그런 지침에 따라서 무료로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나중에 청구를 해주는 거죠. 예, 예. 그렇지 않고 단순히 확인 차원의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한 개인 부담하면 16만 원 정도 되나 보죠? 뭐 비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7만 5천 원 정도 아, 그렇군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밤새게 늘어난 곳 정말 대구 경북 지역을 빼놓고는 정말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너무 많이 네. 늘고 있어서. 근데 이 중에선 또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확진 수도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대구 경북 쪽에서 특히 유독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 그 교인들의 확진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며 이렇게 많이 여기서 발생하는가? 예.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까? 뭐 초기부터 예상을 했었죠. 네. 워낙에 그 2월 9일 그리고 16일 날 예배가 있을 때 네. 슈퍼 전파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밀집된 곳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다닥다닥 붙여서 예배를 드렸고 사실 예배 스타일이 이렇게 조금은 격렬하다는 거죠. 네네. 찬송가를 부르고 네. 통성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밀접 접촉이 많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또 전국으로 이렇게 은밀한 모임들, 소규모 모임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접촉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계속 그 정부에서도 명단을 받아서 지금 전화 연결도 하고 뭐 증상이 있으니까 물어는 다 전수조사는 하고 있지만은 예. 이렇게 이 분들이 협조를 정말 잘 안 해주면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분들은 그럼 어떤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뭐 본인의 건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의 건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빠르게 진단해서 그런 양성, 음성 판정에 따라서 지침을 우리가 격리를 할지 아니면 계속 사회활동을 할지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는 게 본인들도 아마 마음이 편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계속 보도되는 거 보면은 신천지 가족 중에서 가족 단위의 집단 발생도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거는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가족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강제성도 계속 뭐 지속해서 국가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또 부산에서는 PC방 내 감염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폐쇄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보면 노래방이나 클럽과 같이 이런 폐쇄된 장소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폐쇄된 장소에 안 가는 게 정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그 거리를 두기를 지금 계속 메시지를 네.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능하면 회식, 뭐 회의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하는 거는 자제하셔야 되고요. 특히 주말에나 그런 모임, 여러 가지 예배,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게요. 우리가 누가 바이러스가 노출되고 노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나 자신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서로에 대한 배려와 함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참여가 꼭 절실한 상황이죠. 예. 자, 다시 한번 대구로 가보면 지금 대구에서 1,500분 넘는 분, 1,600여 분이 확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실이 예. 없어서 자가 격리하면서 입원을 대기 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도 물론 있으신데 기저질환, 그 전에 앓고 있던 질환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럼 지금 뭐 45일 된 아이도 확진이 됐고 3살 아이도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나이대별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중증도가 굉장히 달라지나 봐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 워낙에 7만 명의 그 케이스 보고가 논문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렇게 사망으로 연결되는 그 위험 요소 하면은 기저질환인 것이죠. 예, 예. 기저질환 중에서도 만성 폐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그다음에 만성 그 콩팥 질환, 그리고 뭔가 이식을 했던 분이나 아니면 암 환자나 면역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매우 취약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만성 질환의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도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 플러스 고령인 경우 그리고 조기 발견의 여부 어느 정도의 중증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자가격리와 그 입원 우선순위 배정하는 시스템을 지금 정부에서 준비 중이고 현장에서 적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예. 이게 막연하게 공포감만 갖고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가 17번째 그 확진자가 이제 다 완쾌돼서 퇴원을 하면서 그분이 그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게 그냥 굉장히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진 않았다. 큰 독감을 한번 앓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구나. 그 정도구나 생각했는데 또 반면에는 말씀하신 기저질환 가지시는 분들은 사망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예. 저희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죠. 저희 병원에 환자이셨습니다. 17번 네네, 환자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3번, 17번, 28번 환자가 완치돼서 퇴원을 하셨는데요. 병원 관계자분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편지도 나중에 줬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공포인 상태로 입원하시고 음압병실에서 격리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서는 그 환자마다 사실 질병 경과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3번 환자인 경우에는 그래도 50대 남성이었지만 그 어느 정도 증상 발생하고 일주일 정도에는 폐렴으로 진행이 되면서 예, 예. 고열도 발생을 했었고 에이즈 치료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회복된 케이스가 있었고 말씀하신 그 17번이나 28번 환자 같은 경우는 젊고 건강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회복 과정에서의 확진을 받고 내원하셔서 증상이 매우 경미했던 거죠. 예. 그런 만큼 사람마다의 그 노출 바이러스의 양도 다르고 내 몸에서 면역 반응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비교적 젊고 건강한 분들 그냥 감기처럼 단순히 앓고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그냥 간단한 증상 완화 치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증도 분류와 함께 입원 치료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자가 격리 기간이 14일입니다. 그런데 14일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14일이면 충분한지, 그리고 또 자가 격리 중에 열이 나거나 조금 증상이 악화된다. 이럴 때는
뭐 입원이라든지 검사가 조금 빠르게 이루어지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확진자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확진자인 경우에도 뭐 자가격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치료 완치 판정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의료진이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가깝게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가 어느 순간에 또 폐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리스크는 항상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환자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14일 만에 고집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환자의 정말 음성 2번이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에 어느 정도 격리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이런 증상이 없는 확진자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응급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요. 예. 그러려면은 영상 검사, CT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매일 혈압, 맥박, 호흡수, 그리고 발열 정도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아직은 입원 안 하셨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늘어간다는 게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검사 하루에 검사하는 그런 수를 보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많이 찾아내고 있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다른 뭐 나라 일본은 지금 뭐 검사를 안 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검사 능력 그런 기술이 다른 데보다 높은 거죠?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아. 거죠.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긴 네네. 한데요. 그만큼 이 검사를 하려면은 정부 기관에서만 검사한다 그러면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매우 제한돼 있을 텐데 예.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2월 7일 기점으로 해서 민간 기관에도 그 검사 키트, 시약을 네. 배포를 하면서 50개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 늘려나가면서 네.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PCR 검사를 하루에 3번 정도 돌리다가 더 증량해서 하루에 4번 정도 돌리면서요. PCR 검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유전자 검사를 말씀드리는 예. 건데요. 그 코로나19를 확진하기 위한 RT-PCR 검사가 지금 확진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검사를 돌리는 수량과 횟수를 점점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가 메르스의 학습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럼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약을 적용할지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네. 그래도 지금 그 코로나19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의 그 의료진의 모임인 중앙임상 TF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제시한 거는 1차 치료제로 우선은 칼레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폐렴 환자에서는 지금 칼레트라 치료제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또 개발이나 임상 시험을 하겠다고 하는 뭐 렘데시비르 같은 에볼라 치료제 아니면 다른 뭐 신종플루 때 사용했었던 뭐 아비간이라는 약들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가 되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네. 우리나라도 식약처나 네. 정부에서 조금은 미리 물량 확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선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노력도 지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이건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이번에 언제까지 이렇게 확산세가 될지는 사실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렇죠. 내년 이맘때쯤 또 다시 유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잘 마무리가 돼서 그냥 정기적인 뭐 그렇게 유행이 안 될 수도 있을까?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저희 의료인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서는 네. 보기 때문에 계절성으로 반복적인 그런 유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뭐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대비를 하는 거고 네. 실제로 장기화될 가능성, 세계적 대유행으로 팬데믹으로 갈 가능성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의 개발을 박차를 구해야 된다고. 보통 그럼 이런 거죠. 상황에서 이제 신종이니까 예. 모르는 바이러스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한 백신이나 그 항바이러스제를 만들 때는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보통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예. 보통은 최소한 1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그래도 우리가 뭐 의학적인 발달 그리고 이런 의학 수준이 발달하면서요. 그런 임상 시험을 하는 속도 그리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빨라지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 4월 달부터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하고 한국인들도 참여하겠다고 하고 이러는 것으로 보아서는요. 빠르면 그래도 연내에 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희망을 가져보긴 하는데 예. 상용화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네.
네, 지금 많은 의료시설들에서 의료시설 내 감염을 좀 막기 위해서 코호트 격리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면 외부 감염원이 완전히 차단되는 건가요? 뭐든지 100%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먼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 대응 방안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들, 청소 용역들, 이송 용역들부터 해가지고 입원 환자의 보호자분들, 간병인분들 이분들은 수시로 외출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상황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원내로 오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들을 다 차단하겠다는 게 코호트 격리인 것이지요. 그만큼 외부의 유입 차단을 최소화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선제적인 방안으로 보이고요. 더더욱이 이런 의료기관이나 입소, 시설기관에는 면역 취약자들이나 그런 기저질환자들이 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의미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도 굉장히 확진자도 많고 병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더라도 연락도 안 되고 1339도 연락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거보단 많이 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병원 찾아가는 게. 그런데 병원을 어떨 때 찾아가시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열좀 나는 것 같은데 에이, 병원 가겠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뭐 의학적인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항상 그 판별을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우선 선별진료소나 그런 병원도 항상 환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노출의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내가 특별히 여행력이나 아니면 접촉력이 없는 상태에서 감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3, 4일 정도는 이런 감기약을 드시면서 호전이 되는지 아니면 더 악화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고열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중증 증상이나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그럴 때는 그 선별진료소나 1339 지역의 보건소에 한번 먼저 문의를 해보고 방문하는 게 그래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25번째 환자가 퇴원 후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완치 판정을 받아도 안심을 할 수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2번 24시간 연속으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제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몸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재활성화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는 하나의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퇴원하고 나서도 퇴원 후에 한 적어도 14일간은 의료진들이 이렇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환자가 사회활동에 곧바로 투입되는 것보다는 조금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는 확진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퇴원 후의 매뉴얼도 앞으로는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워낙에 뭐 증상이 없을 때도 전파력이 강하고 이미 많이 노출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으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험해본 코로나19는 건강한 면역자들에게는 그래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또 그런 케이스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되도록이면 사회생활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밀접 접촉 이런 것들을 가족 간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본적인 예방 숙식, 손 씻기, 마스크 생활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만 보이면 손 씻어라 이것도 괜찮으시죠? 수시로 손을 씻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